사업 자금 빌려준 사위, 3년째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1세고요.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30년간 중견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과장, 부장을 거쳐 마지막엔 이사까지 했죠. 정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사위에게 빌려줬습니다. 아니, 빌려줬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그냥 준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저는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순례와 함께 해운대 달맞이길 산책을 즐기고 주말이면 동네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당구를 치곤 했죠. 딸 박수진이는 35에 늦게 결혼했습니다. 사위 이동현은 처음 봤을 때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10년 넘게 일했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결혼식 날 사위가 절을 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사위가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장인어른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사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동안 꿈만 꿔왔던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10년간 외식업계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노하우도 있고 확실한 사업 계획도 세웠습니다. 해운대 중심가에 좋은 자리도 알아봤고요. 사위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A4 용지로 30장이 넘었어요.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기, 인건비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총 투자금이 얼마나 드는데? 3억 5천입니다. 제 적금이랑 대출로 1억은 준비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2억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이자도 은행 금리보다 높게 드릴게요. 옆에 앉은 딸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동현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저도 같이 가게 일 도울 거고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그 돈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사위도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이런 부탁 다시 안 합니다. 제 인생 한 번만 믿어주세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알았다. 대신 차용증은 꼭 쓰자. 그리고 1년 안에 갚는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한다. 당연하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차용증을 작성했어요. 본인 이동현은
박영수님께 금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을 차용하며 2021년 3월 14일까지 연 5%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위의 서명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딸도 연대보증인으로 도장을 찍었죠.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제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걸 보는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괜찮겠어요?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위를 믿어보자. 우리 딸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요. 2020년 5월 레스토랑이 오픈했습니다. 라 스페란차라는 이름이었죠. 해운대 중동 번화가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오픈 첫날 저희 부부도 초대받았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멋졌어요. 고급스러운 조명, 대리석 테이블, 오픈 키친. 사위가 제법 공들인 게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어떠세요? 멋지죠? 그래, 정말 잘 꾸몄구나. 걱정 마세요. 1년 안에 원금의 이자까지 꼭 갚을게요. 처음 3개월은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았고 딸도 매일 웃으며 가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가게 요즘 대박이야. 예약도 밀릴 정도라니까. 하지만 2020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됐죠.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약속했던 2021년 3월이 다가왔지만 돈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현아, 그래도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갚을게요. 딸도 사위 편을 들었어요. 아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 수 없이 기다렸습니다.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됐어요. 동현아,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언제 갚을 거니? 장인어른, 그동안 적자가 너무 심했어요. 빚만 2억이 넘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자네가 약속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 이자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자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여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차용증이라도 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어요. 큰아들 부부, 딸 부부까지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왔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위가 차 키를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어서 와라. 그런데 그건 뭐냐? 아, 이거요? 차 새로 뽑았어요. BMW 5 시리즈요. 어때요? 멋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차를 새로 샀다고? 네, 가게 일로 움직일 일이 많아서요. 중고차는 고장도 잘 나고 해서 얼마짜리를 샀는데 6,500만 원입니다. 할부로 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돈 2억 5천은 3년째 갚지 않으면서
6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샀다고요? 지금 장난하는 거냐?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 차는 무슨 차야? 장인어른 화내지 마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거래처 미팅도 많고. 닥쳐. 지금 내가 바보로 보이냐?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년을 기다렸어. 3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빚이 많아서 온갖 핑계를 다 들었다고. 근데 돈이 없어서 차는 무슨 차를 사? 사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장인어른, 겨우 차 한 대 샀다고 그러십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 정도 살 권리는 있죠. 권리? 내가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갚을게요. 갚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가게도 아직 적자고. 그럼 가게 접고 취직해서라도 갚아. 그러자 사위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하,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장인어른이 사위 사업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수진이 데려다 살림 차려주는데 그 정도 투자는 해주셔야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수진이 시집와서 저랑 잘 살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는 게. 딸이 황급히 사위의 입을 막았어요. 동현아, 말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 장인어른. 들리지 않아? 썩 꺼져. 사위는 비웃는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따라 나갔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변호사 찾아가자. 여보. 그러면 딸아이랑 완전히 틀어져요. 이미 틀어졌어. 그리고 내가 바보로 보일 순 없어. 해운대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차용증을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정일로부터 이미 2년 6개월이 지났으니 지금 바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차용증에 서명과 날짜가 명확하고 연대보증인도 있으니 거의 100%입니다. 문제는요? 사위분에게 변제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위분의 재산을 조회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가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가압류부터 걸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날로 재산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3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사위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BMW 차량 하나뿐이었습니다. 가게는 임대였고 집도 전세였죠. 은행 빚은 1억 8천이나 됐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죠? 차량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하고요.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가족 간 소송이라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가족은 깨졌어요.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 원을 냈습니다. 소장 작성에 들어갔죠.
그 사이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발 소송은 하지 마세요. 우리 이혼해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내 돈을 찾을 거야.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진아, 넌 연대보증인이야. 동현이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한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1차 조정기일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관 3층 조정실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위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딸도 함께 왔더라고요. 둘 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판사 출신이었죠. 자, 양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이동현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안에 갚기로 했지만 벌써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조정위원이 차용증을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사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돈을 빌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사정이 가계 적자가 심하고 은행 빚도 많아서 당장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갚을 의사는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2년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2년? 벌써 3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 사이에 외제차는 멀쩡히 타고 다니면서요? 장인어른 그건 BMW 5 시리즈 맞죠? 6,500만 원짜리. 돈 없다는 사람이 그런 차를 타요?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차는 할부로 산 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차 정도는 사업? 그 사업으로 내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두 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그때 사위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장인어른은 왜 이러십니까? 제가 수진이를 데려다 잘 살게 해주는데 그 정도 돈은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도 서기도 옆에 있던 딸도 모두 굳어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뭔데요? 지급명령 신청서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바로 제출할 겁니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량 가압류 신청서고요. 당신이 타고 다니는 BMW 못 타게 만들 수 있어요. 장인어른. 그리고 이건 급여 압류 신청서. 당신이 요즘 어디서 일한다며? 호텔 식음료 팀? 거기서 받는 월급 4분의 1은 내가 가져갈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당신이 나를 우습게 봤어요. 늙은이라고 순진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나는 30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온갖 사람 다 봤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수진아, 넌 빠져. 이건 너와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전 연대보증인이에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동현이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분할로라도. 분할? 안 돼요.
일시불로 받을 겁니다. 당신 말대로 법적으로 해결할 거니까.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님, 정말 조정 의사가 없으신 겁니까? 네,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지금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네요. 소송은 제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사위에게 2억 5천만 원과 3년 8개월치 이자 3,200만 원, 총 2억 8,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많지 않습니다. 사위의 급여에서 매달 60만 원씩 압류하고 있고 BMW는 중고로 팔아서 3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가게는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돈이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천을 빌려줬는데 4년이 지나도록 4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딸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위와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평생 이 돈 다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쉽니다. 여보, 그래도 딸이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가끔 후회됩니다. 차라리 그냥 준 셈 치고 살 걸 그랬나 하고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사위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은 돈이다. 여러분도 절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첫째, 가족이라도 돈 거래는 반드시 명확하게 하세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증까지 받으세요. 둘째,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하세요. 저는 노후 자금의 80%를 줘버렸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변제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사업은 10개 중 9개가 실패합니다. 특히 음식점은 더 그래요. 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건 더 비참합니다. 오늘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가족한테 돈 빌려준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